저는 현재 전북 익산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해요. 저는 합의 이혼 후 딸아이와 둘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잘못한 일이 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결혼이라고 할 테고 제일 잘한 일도 결혼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딸아이가 있어 힘든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강하니까요. 남편과 저는 20대에 만나 8년이라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군 복무 중이었어요. 저는 남편보다 먼저 졸업을 했기에 이미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미술학원 선생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은 제대하고 복학을 하는 학생이라서 경제적으로 제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장장 3년 동안 제가 용돈을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냐고 물었지만 저는 남편을 챙기는 게 좋았어요. 애초에 남편과의 연애를 시작한 것도 그 사람을 보면 모성애 같은 게 샘솟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을 내가 돌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제가 뒷바라지 하는 것에 부응하듯 남편은 뒤이어 취직에 성공했어요. 자동차 부품 생산직에 취직했습니다. 공정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자리였어요. 아무래도 해외 수출도 많이 나가는 분야이다 보니 공장은 수율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설비를 돌렸고 남편과 같은 정비기사들이 3교대 근무를 했죠. 아휴, 내가 직장이 가까우면 좋은데 자기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휴일에는 무조건 내려갈게. 항상 문단속 잘하고 지내야 해. 알겠지?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건강 잘 챙겨. 일할 때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다치면 안 돼. 알겠어? 남편 직장은 수도권, 저는 지방에 있었기에 저희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평일에 남편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휴일에는 익산에 오고는 했어요. 남편은 야간 근무도 많고 교대 작업을 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만큼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교사 일을 결혼하고 나서도 꾸준히 했었죠.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제가 전업주부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주부로서 충실했습니다. 외벌이가 된 남편은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제 좀 시간이 비니까 내일 하고 싶기는 해.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 쓰는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이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다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니까 주부로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학교를 들어가고 여유가 생기자 무료하더라고요. 남편과도 떨어져 사니까 가끔 반찬이나 생필품 정도만 챙기면 돼서 더더욱 그랬어요. 때마침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친구가 제 인생을 바꾸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죠.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다시 일 나갈 거 준비하라고 했잖아. 애들 크는 거 금방이라니까는.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나저나 너는 요새 공방에서 체험 수업 잘 된다며? 말도 마, 정신이 다 없다니까는. 요즘 DIY 유행하면서 예약 손님 폭주다 폭주야. 어떤 때는 밥 한 끼도 못 먹고 집에 갈 때가 있어. 얼마나 바쁜지 몰라. 아, 그래. 넌 요새 다른 일 할 생각 없어? 너 일 야무지게 잘하는 거 내가 아는데. 너 시간 되면 우리 공방에서 일해볼래? 내가? 나 일 쉰 지 너무 오래돼서 손 굳었는데. 너 애기들 잘 보잖아. 손님 대하는 건 다 비슷해. 어때? 잠깐 일하면 못해도 용돈 벌이는 될 거야. 설마하니 내가 너한테 일 도와달라고 하면서 보수 제대로 안 챙겨주겠냐? 같이 해보자.
막상 친구의 제안을 받으니 아이가 학교 간 시간 동안 잠깐씩 일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약으로 온 손님들에게 도자기나 접시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는 체험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일을 꽤 오랜 시간 안 하다가 하니까 누구 엄마, 누구 부인에서 벗어나 나 자체로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들과 체험 공예를 하면서 창작욕이 생기고 공방 일에 대해서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점이나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과 다르게 제 안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죠. 도자기 공방에서 일한다고? 혜정이만 잘 보면 되지. 갑자기 일은 무슨 일이야? 아니, 영윤이가 공방이 바쁘다고 하니까 그랬지. 그리고 어차피 혜정이 학교 가 있을 때 잠깐씩 하는 건데 뭘. 걱정시킬 일 안 할게. 당신은 나 일하는 거 못 본 것도 아니면서 다 못 믿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일하니까 내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도 하고. 당신도 알잖아. 나 한동안 우울해했던 거. 나 요새 정말 좋아. 그러니까 더 잔소리하지 마. 알겠어?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에게 알바처럼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딸아이에게 혹여나 안 좋을까 봐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딱 아르바이트 정도로만 하고 말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어느새 제 사업에 대한 구상이 마구 샘솟기 시작했죠.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에 열광할까? 하는 생각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템을 정한 뒤 저는 시장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고 반지,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 사업이 전망이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자신만의 그림을 새겨넣은 그릇이나 소품을 체험하고 가져가는 모습에서 착안을 해본 거였죠. 친구에게 공방 한쪽에서 반지나 목걸이를 만드는 체험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게에 방이 여러 개 있어서 그중 하나의 룸을 사무실처럼 대여해서 사용해보고 싶다고요. 친구도 남는 방을 월세를 내고 사용하고 싶다고 하니 좋은 생각이라고 허락해줬습니다. 여보, 당신 혜정이 엄마야. 갑자기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아직 사업이란 말을 하기에는 소규모고 그냥 공방 한쪽에서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만드는 체험실 운영하는 정도야. 내가 당신 공방에서 알바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도대체 무슨 헛바람이 든 거야? 내가 생활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 식구 먹고 살만하잖아. 왜 그래? 뭐를 그렇게 더 하겠다고 갑자기 이러는 거냐고. 혜정이 생각은 안 해?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내가 시장 조사도 하고 다 알아보니까 가능성이 좋은 아이템이라서 그래. 당신이나 혜정이한테 소홀하거나 피해 안 가게 할게. 사업에 대해서 남편한테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남편은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 꽤 많은 듯 했었습니다. 정색하면서 싫어하는 티를 냈어요. 그냥 좀 집에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거로는 성에 안 차냐면서 말입니다. 당신 참 희한하다 희한해. 그냥 집에서 애만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다른 집은 맞벌이 요구하고 해서 부인들이 싫어한다는데 당신은 무슨 일이야? 취미 생활로 끝내면 안 돼? 굳이 그렇게 일을 버려야겠냐 이 말이야. 아이 교육에 열성적인 남편이니까 그럴 거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성격이 한 번 꽂힌 거는 해내고 마는 스타일이라서 남편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 쓰면서 액세서리 만드는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할수록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했는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체험하러 왔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많아졌고 예약이 너무 꽉 차서 한 달이나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도자기 공방에서 독립해서 단독으로 가게를 얻어 운영을 했습니다. TV에서 이색 체험으로 방영되고 전국에서 체험 문의와 체인점 사업 문의도 많았죠. 오빠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벅차서 그래. 그 사람은 내가 말해봤자 또 일벌이냐 그런 소리만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오빠가 나 좀 도와주라. 이쯤 되니 투자 자금과 사업 규모가 커져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왔습니다. 남편은 일하고 있으니 불가했고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친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면서 저만의 액세서리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일하게 되고 사업은 점차적으로 잘 되었어요. 당신 뭐 그렇게 바쁘다고 요즘에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 주말에 잠깐 얼굴 보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일이 뭐 어떻게 되길래 그러는 건데? 제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친오빠까지 같이 일을 돕자 남편도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현재 오프라인 체인점과 온라인 스토어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하게 되었고 현재 회사가 이렇다 하고 밝히게 되었어요. 단돈 몇십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억 단위를 넘는 규모가 됐다고 하자 남편은 너무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순식간에 흐름을 타고 성장하는 회사의 수익에 감당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그 정도로 잘 된단 말이야? 사람들 참 희한하네. 아니, 정말로 그렇게 잘 된다고? 아니, 그럼 진작에 얘기했으면 나도 도왔지. 혼자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당신이 집안일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아이고, 참. 내가 말하기 쉬울 리가 있겠어. 당신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안 그래?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 힘들까봐 말린 거지. 너무 고생했다, 여보. 당신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인정한다. 생전 칭찬과 공감에 인색한 남편이 웬일로 저를 꼭 안아주며 따뜻한 말을 해주더군요. 아무것도 없이 소자본으로 시작한 사업체는 빠르게 성장해서 직원 5명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디자이너 그래픽과 캐릭터 디자인을 접목한 제품을 선점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20억 매출을 달성했답니다. 당신이 예전에 나 뒷바라지 해줬던 거 그거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 갚을게. 당신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당신 일해. 잘 됐지 뭐. 우리 혜정이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아빠 얼굴 고작 주말에만 봤었잖아. 중학교 들어가면 더 얼굴 보기 어려워질 텐데 이참에 내가 다 정리하고 내려와서 당신이랑 혜정이랑 같이 지내면서 시간 보낼래. 당신 내조도 해주고.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제 사업이 승승장구하자 자신이 이렇게 생고생해서 돈 벌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제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딸아이 양육과 집안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이 바빠 아이를 많이 못 챙기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한 지 10년 차가 되니 너무 힘들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생활비부터 양육비까지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활동은 제가 책임지게 됐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남편은 언제나 저와 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주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아이고, 우리 대표님 오셨습니까? 여보, 바깥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또 하려고 그래? 집안일은 다 내가 한다니까는. 당신은 좀 쉬어, 어? 우와, 우리 남편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행복해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고마워, 여보. 남부러울 게 없는 시기였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딸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남편도 자상해지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배송되어야 할 제품, 그리고 재료로 받아야 하는 것들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업무가 마비되고 사업 자금에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수입 수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요새 회사가 위기야. 어쩌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최대한 머리 쓰고 있긴 한데 상황이 영 쉽지가 않네. 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0년 넘게 멀쩡하게 잘 운영하던 회사인데 그깟 전염병이 뭐라고 회사가 흔들려? 코로나랑 반지 재료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아니, 뭐 심각한 거야? 아무튼 당신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했어. 알고는 있으라고. 심각하게 안 되게 일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이야 있겠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 사태는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기만 하고 결국에는 우려했던 1차 부도 사태가 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기도 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파산은 모면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1차 부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남편 명의로 해두었던 아파트를 처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몇 년이 흐른 지금 시세가 꽤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뭐? 당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뭘 팔라고? 내 명의로 된 내 재산인데 누구 마음대로 처분하라 말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당신이 주기는 했어도 이제는 내 거잖아. 여보,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당신한테도 부탁하는 거야. 회사 잘못되면 우리 식구들 다 고생하는 거 그거 당신도 알잖아. 아이고, 그거야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코로나 퍼뜨렸어? 아니잖아. 어쨌든 방금 그 소리는 못 들은 걸로 할게.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남 일이야? 회사 파산하면 우리 집도 영향받는 거고 혜정이랑 당신까지 우리 식구 전부가 다 힘든 거라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죽어도 자기 명의로 된 것들은 처분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결국에는 2차 부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집에 생활비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 뭐예요. 남편에게 어렵사리 한동안 집에서 돈을 못 줄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 말을 하는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당장 생활비를 못 받는 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나 봐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것도 못 줘? 당신이 가장 아니야? 가장이면 가장답게 어떻게든 해결을 했었어야지. 내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으로 돈 벌 때는 나 당신같이 안 했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고등학생인데 학원비나 교육비는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여자였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라고 노력 안 한 줄 알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정말 힘들어서 그래. 당분간만이야. 당분간만 당신 여태 저축해둔 생활비로 생활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제 모르겠다.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 가장이면 가장답게 굴어라는 남편의 말. 저도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었지만 막다른 코너에 몰리니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한동안 회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식사도 거른 채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할 수 있다면 잠도 쪽잠을 자면서 회사에 붙어있다시피 하고 일을 했죠. 한 번은 거래처에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직접 출장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원들도 인원을 감축해서 15명이던 직원이 어느덧 반이나 줄어 있었어요. 10년을 함께 해온 베테랑 직원부터 1년이 안 된 신입까지 저를 믿고 남아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했습니다. 남편과 딸에게도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해서 일주일 정도 중국에 다녀온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당신 알아서 해. 나는 당신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뭐 기대하고 싶지도 않아. 앞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 할 거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해. 대체 그 인간은 저한테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경제적으로 휘청한 이후로 남편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제게 냉정하고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짜증이며 화까지 마치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돼버린 것만 같았어요. 어렵사리 중국에 도착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부랴부랴 입국한 뒤에는 회사에 먼저 들렀습니다. 주말이지만 일을 마저 처리해야 했어요. 관련 직원들과 연락을 취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늘 전화를 잘 받던 사람이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혜정아, 엄마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지금 한국이야. 좀 이따 집에 갈게. 그런데 아빠는 전화를 안 받네? 아빠 어디 가신 거야? 응, 아빠 오늘 약속 있다고 나갔어. 요새 주말마다 집에 거의 없는 것 같아. 엄마 몸은 괜찮아? 회사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걱정돼. 일은 그만하고 얼른 집에 와서 좀 쉬어. 왜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건지 딸아이의 아빠가 요새 부쩍 약속이 많다라는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 사람도 뭔가 도와주려고 그런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래도 한 번 더 전화해보자 싶어 회사를 나와 주차장으로 가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순간 근처에서 어렴풋이 익숙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들리는 소리를 따라서 걸어갔죠. 회사가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테라스에서 들려오는 벨소리였습니다. 진짜 여기 있어도 되나? 아까 박대리한테 연락 왔는데 다들 한국 들어왔다던데? 혹시 이리로 오면 어떡해. 나 오빠랑 만나는 거 들키면 바로 잘릴걸? 그럼 오빠가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내가 왜 너를 책임 못 질 거라고 생각해? 나는 무조건 우리 지영이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익숙한 목소리에 테라스로 향한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는 남편이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회사 여직원과 손을 맞잡고 꼼지락거리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벨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고 두 사람은 제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둘만의 세계에 빠져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힘이 빠져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죠. 바닥에서 나는 액정 깨지는 소리에 두 사람은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기는 먼저 가봐. 오빠가 이따가 알아서 처리하고 전화할게. 뭐해? 얼른 가. 대표님, 그게... 얼른 가라니까 가!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은 상간녀를 먼저 보내려고 하더군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면서 말입니다. 저를 앞에 세워두고 들으라는 듯이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여자가 나가고 둘만 남자 남편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나 지영이랑 만나고 있어. 뭘 그렇게 놀라? 예상 못한 거 아닐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 회사 문제로 치여서 집도 잘 안 들어오지. 내가 뭐 당신이랑 말이 통하겠어? 회사가 어째서 뭐가 저래서 내 얼굴만 보면 힘들다, 돈이 필요하다 그런 소리나 하는데 내가 안 힘들었겠냐고.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지영이가 그런 나를 챙겨주더라. 그래서 만나기 시작한 거야. 그걸 핑계라고 하니?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 내가 당신한테 동구해달라고 그런 얘기 한 거야. 그냥 힘들다고. 나 힘들다고. 내가 남편한테 얘기한 거야.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내가 누구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바람도 어이없는데 하필 내 밑에 직원을 건드려? 너 아까 걔가 몇 살인지 아니? 우리보다 띠동갑 넘게 어려. 띠동갑이건 뭐건 그게 뭐가 중요한데? 30 넘었고 성인이야. 각자 책임질 수 있는 나이지. 그렇게 보지 마.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각자 새롭게 살자. 나 지영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이혼하자. 내가? 내가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이라는 말이 아주 쉽게 나오는 거 보니 준비 중이었나 봐. 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 자그마치 30년이야.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이혼을 말하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 여자가 좋은데 뭘 어떻게 하겠어. 사람 좋아하는 게 죄야? 아니잖아. 안 그래? 됐고, 이혼 서류 준비할게. 우리 이제 끝내자.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육체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순간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일을 마무리했는지 모를 정도로 끝마치고 회사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 딸아이한테 아무렇지 않게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상간녀는 제게 사직서를 내고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오빠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혼 꼭 해주세요.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난 사랑이고 한지 두 사람 다 사랑 운운하며 당당한 모습이 꼴보기 싫었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한다는 건지 말도 안 될 일이었죠. 여기 이혼 합의서야. 난 사인했어. 당신만 사인하면 돼. 누구 맘대로 합의 이혼이야? 내가 미쳤어? 이혼해도 내가 결정해. 그리고 이혼 소송하면 했지 합의는 안 해. 내가 니들 그냥 둘 것 같아? 내가 이래서 지영이 만난 거야, 알아? 당신 참 이기적이다. 당신 이제 회사 파산하고 빚더미 안 주면 그 빚 우리 지영이한테 오롯이 가는 거야. 나는 어떡고? 내가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라는 말 뜻을 모르는 거니? 당신이야말로 이기적인 거지. 내가 그렇게 힘들어가 할 때 당신은 뭐 했니? 도와준 거 하나라도 있어? 단물 다 빨아먹고 인제 와서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버리는 거잖아.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저는 합의 이혼 절대 안 할 거라고 버티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위자료 얘기까지 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친정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 일도 안 좋고 남편과도 이혼 문제로 싸우고 있었고 해서 정신없는 와중에 아버지의 부고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친오빠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전 사업으로 성공하는 모습도 보시고 자랑스러워하셨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않은 게 얼마나 불효인지요. 부모 떠나고 후회해봐도 소용없다고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 오빠, 올케 언니가 장례식 내내 저를 보살펴줬고 남편도 아직은 명목상 사위라는 위치 때문인지 함께 해주더군요. 너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둘이 쌩한 느낌이야? 말도 안 하고. 하지만 티가 안 났을 리가 없죠. 이상함을 느낀 친정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둘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놈이 누구와 바람을 피웠고 나한테 어떤 요구를 했는지 말입니다. 안 그래도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 아주 어렵다는 걸 알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었던 오빠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 안 두려고 하더군요. 오빠, 그럴 거 없어. 나 이제 저 인간한테 너무 지치고 정 떨어져서 이혼할까 생각 중이야. 대신 양육권은 내가 가져와야지. 알고 있으라고. 일단은 친정오빠에게는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선 아버지 장례부터 경건하게 잘 치르자고요. 장례식을 마치고 지쳐있을 때 오빠가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남기셨어. 네가 좀 괜찮아지면 얘기하려고 했었거든.
젊었을 때 작은 아버지가 투자하라고 해서 인천 부근에 땅을 샀었대. 부지가 360평 정도 되던데 지금 신도시 개발되고 있는 송도 쪽이라서 30년 전에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였다는데 시세가 많이 올랐어. 골프장 들어오고 싶어하는 업체가 있어서 얘기를 해볼까 해. 네 생각은 어때? 생각도 못 해본 얘기라 얼떨떨하긴 하다. 아빠가 우리한테 한 번도 안 해준 얘기잖아. 마치 어둠의 터널을 혼자 더듬으며 나아가다가 입구가 보이는 빛을 본 느낌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궁핍하게 산 건 아니었지만 자금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힘이 되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 정도면 얼마 정도가 되나요? 돈 얘기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군침을 흘리는 것 같은 남편 모습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더 떨어질 판이었어요. 정말이지 역겹지 않나요? 이혼하자고 하던 놈이 돈 얘기가 나오자 그 와중에 돈을 눈독 들이는 모습이 말입니다. 친정 오빠 역시 그런 모습에 정색하고는 이건 남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놈은 아쉬워하며 알겠다고 했고요. 오빠 말대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처분하고 몇십억을 물려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액수에 회사 위기를 넘기고도 남을 정도였죠. 나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제출하기만 하면 돼. 회사가 안정을 찾고 저는 그놈과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인을 했어요. 이혼하겠다고 말이죠. 상황이 바뀌니 그놈이 오히려 이혼에 대해서 멈칫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는 더욱더 그 인간한테 정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합의 이혼한다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좋을 텐데. 당신 바람나서 이혼 요구한 거라 소송까지 간다면 그쪽이 유리한 거 없고 경제적으로도 양육권 나한테 유리해. 잘 생각해봐. 당연히 그 자식도 머리가 있으니 자기가 얼마나 불리해질지 알았던 거겠죠.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려는 그 인간을 저는 쫓아냈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천만다행히 딸아이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에 그런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그 인간은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루는 퇴근 시간에 회사 앞으로 찾아와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시간이 없다고 거절을 했지만 딸아이 얘기도 해야 한다며 설득을 해서 결국 함께 식당을 갔어요. 여보, 우리 이혼 얘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서.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제 와서 그거를 실수라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뻔뻔하다.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실수였던 것 같다고? 지금 나 갖고 장난해? 당신이 먼저 그 여자랑 살겠다고 이혼하자며! 사랑이라며! 당신도 그 여자도 서로 사랑한다며! 사랑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잖아. 당신이랑 나도 그랬고. 사실 지금은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내가 무슨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휴게소도 아니고. 이제 우리 곧 있으면 쉰이야. 정신 못 차려? 난 이미 결정했고 이혼할 거니까 2번 말하게 하지 마.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려면 연락해. 남편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혼을 한다 했다가 다시 하지 말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술을 먹고 찾아와서 질척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하자. 나 오늘 지영이랑 정리했어. 내가 싹 정리했다니까.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한국말 못 알아들어?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졌든 사랑을 하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혼에 대해서 결정한 거 난 변함이 없어. 나가. 무슨 여자가 이렇게 냉정해?
내가 상대랑 정리했고 당신한테 돌아오겠다잖아. 그리고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우리 아직 부부라고. 참 대단한 기적의 논리다. 당신 마음대로 이 여자 만났다가 저 여자 만났다가 하면 내가 늘 그 자리에서 널 기다려야 하니? 너한테 나는 그런 이미지니? 네가 몰랐나 본데 20살의 그 여리고 미련한 여자는 이제 없어. 아이도 낳고 결혼 생활 30년 하고 기업 10년 넘게 이끌어온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라고.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내가 돌아온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 안 되냐? 남자가 잠깐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실수 안 해? 하지. 내가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 게 실수지. 됐으니까 그냥 좀 가라. 앞으로 이혼한다는 얘기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마. 빨리 진행 안 되면 소송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남편의 헤어졌다는 말에 더욱 이혼을 결심하게 되더군요. 아직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데 실수인이 많이 하는지 제가 저런 사람과 30년을 살았다는 것에 새삼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난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가 회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왜 오빠한테 꼬리치세요? 요새 오빠랑 자주 연락하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오빠 말로는 그쪽이 이혼 못하겠다고 안 해준다면서요? 그 인간이 그래? 내가 이혼 안 해준다고? 헤어지기는 무슨. 그 인간은 상간녀와 저 사이에서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죠. 제가 이혼을 못한다고 버티는 거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안 놔주냐고!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이혼은 내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쪽 오빠께서 안 해주시는 거고, 나한테는 그쪽이랑 깨끗하게 헤어졌으니까 이혼 얘기 없던 걸로 해달라고 질척이던데? 내가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 너도 정신 차려, 어? 저는 제 휴대폰 메시지와 카톡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부인하던 상간녀였으나 자기 눈으로 몇 번을 다시 보고 나더니만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꼬리를 친다느니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그 인간이랑 30년 가까이 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결핍으로 채워진 인생이라서 돈을 쫓고 사람을 못 믿어. 지영씨, 돈 많아요? 인생 선배로 한마디 할게요. 더 큰일 겪기 전에 정리해. 그게 지영씨 인생 구하는 길이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그 어린 나이에 가정 있는 남자랑 놀아나서 상간녀 꼬리표 달고 다니고. 나 같으면 너무 죄송해서 미칠 것 같을 텐데 참 대단하네. 울기는 왜 울어? 내 앞에서 울지 마. 짜증나니까. 당신이 아니라 내가 울어야지. 난 경고했어. 둘 사이에 나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 자식이나 그쪽이 머리 아프게 하면 둘 다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뭐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냐고! 그래, 협박이야. 내가 점잖게 가만히 있으니까 너희 둘 다 나를 물로 보나 본데 지금 여기서 네 머리끄덩이 잡고 회사 사람들, 거리에 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를 줘도 나 욕할 사람 없어. 알아? 너희가 사랑이라고 포장한 게 얼마나 추악한 짓인지 아냐고!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하든 헤어지든 내 알바가 아니라고. 난 이제 박민국이랑 이혼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알겠어? 제가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었기에 상간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더니만은 그대로 휙 나가버렸어요. 자기 분에 자기가 못 이긴 채로 말입니다. 며칠 후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오피스텔에 왔어요. 참 징글징글한 인간 아닌가요? 지영이가 당신 회사 찾아갔다며. 꼭 그렇게 어린애한테 겁을 줬어야 했어?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 야, 넌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오피스텔 문 열어준 것도 당신이랑 대화를 끝맺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앞으로 당신과 얼굴 마주하고 대화할 일 없을 거야.
그만큼 그 여자랑 당신이 한 짓이 겁을 먹어야 하는 짓들이지. 가정 파탄 내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왔지? 뭐? 네가 무슨 깡패야? 간이 배 밖에 나와? 에휴, 네가 이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웠던 거야. 알아? 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 나왔다. 당신이 뭐 나랑 지영이한테 협박하는 거야? 이게 협박같이 들려? 세상에나, 이게 협박인 줄 알았나 봐. 나 협박 아니야. 진짜로 할 거야. 내가 니들 그냥 가만히 못 둘 것 같아서 나도 열 뻗쳐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는 카톡과 문자 증거, 상간녀가 친구에게 남편과의 불륜을 인정하는 전화통화, 남편 차량 블랙박스에 남겨진 애정행각 등 두 사람에게 모두 소송을 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증거들을 본 남편은 냅다 들고 자료를 없애려고 하더군요. 그거 사본이야. 원본은 내 이혼소송 변호사가 들고 있고.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할 거야. 상간녀 고소도 할 거다. 어때? 할 말 없지? 그렇게 노려본다고 뭐가 달라져? 당신 참 대단해. 대단하게 뻔뻔해. 넌 어떻게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뻔뻔하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니? 할 말 있어? 없지? 할 말 없으면 나가. 야, 너는 끝까지 잘못 없어. 내가 너랑 결혼 생활하면서 넌 잘못 없었다고 생각해? 어차피 이제 지나간 일들인데 무슨 소용이야?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면 20살 어린 나이에 널 만났다는 거겠지. 우린 다신 보지 말자. 지긋지긋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소송 기간도 반년 이상 걸리고 쉽지 않았지만 불륜 기간 및 혼인 관계를 파탄낸 경위가 확실해서 5천만 원을 받고 승소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 모두 저를 찾아와 설득하려 애썼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했죠. 마음만 먹는다면 더 심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었지만 딸아이가 이혼 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제 나름 적당한 선에서 벌을 준 셈이었죠. 지금의 저는 어떻냐고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얼굴이 폈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이혼하기를 잘했다고 할 만큼 말이에요. 이혼하고 나서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동정에만 그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 사정도 더 많이 좋아졌어요.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유통도 쉬워지기 시작했죠. 이혼하고 나니 일도 잘 풀리고 얼굴도 좋아지고 그 인간이랑 제가 진작에 인연을 끝냈어야 했나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아차, 제 딸아이에 대한 소식을 말씀 안 드렸네요. 딸아이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해서 자유롭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이라는 걸 아이에게 안겨준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 때면 딸아이가 되려 저를 위로해줄 만큼 아주 착하고 좋은 아이로 잘 자랐죠. 딸아이는 제 남편을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 말로는 아빠가 그 여자랑도 헤어지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만나는 여자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늙어 보인다고만 합니다. 그 인간 어떻게 되든 말든 저는 관심이 없다만 그래도 아이가 아빠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어 미소만 짓고는 말아요. 그 인간이 그렇게 된 데에는 다 본인의 업보이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이렇게나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저는 이제 글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에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